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에 기름이 펑펑 솟는 중동 산유국들이 제 기름을 맡기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한국만 있으면 된다며 사우디는 620만 배럴을 한국 땅에 쟁여뒀습니다. 세계 최강 산유국 미국조차 수입 항공유의 68%를 한국에서 사가고 그 까다로운 일본마저 정체 기술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유를 가진 자가 갑이라는 상식이 통째로 뒤집힌 겁니다. 그 충격적인 반전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기름이 펑펑 솟는 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자기 기름을 맡기겠다고 매달립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의 고위 관료라는 사람이 우리 석유의 운명을 비행기에 싣고 한국으로 날아갔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한 가지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봤던 사람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가난한 변방, 우리 같은 산유국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여야 하는 나라. 제 머릿속 한국은 딱 그 정도였어요. 그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 오만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 끝까지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칼리드 알 자흐라니, 올해 58기고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차관으로 30년 가까이 석유만 들여다보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는지 끝까지 보시면 자원을 쥔 자가 왕이라는 그 오래된 상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자다가 휴대전화 진동에 잠을 깼어요. 화면에 뜬 건 장관의 직통번호였습니다. 이런 시각에 그가 직접 전화를 거는 일은 30년 동안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거든요. 저는 잠옷 위에 외투만 걸치고 곧장 차에 올랐습니다. 새벽에 리야드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길게 늘어선 그 길을 달리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에너지부 청사 지하 상황실에 불이 한꺼번에 켜져 있었습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화면에 좁고 푸른 바닷길 하나가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세계가 쓰는 원유 5배럴 가운데 한 배럴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하루에 1800만 배럴이 그 좁은 물길을 오가죠. 그런데 그 입구에서 유조선 한 척이 멈춰섰다는 보고였습니다. 단순 고장입니까? 제가 묻자 상황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차관님. 해협 안쪽에 기뢰가 떠다닌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런던의 보험사 3곳이 이 항로 보험 인수를 전면 중단했고요. 항로 보험료는 1시간 만에 10배로 뛰었습니다. 보험 없는 유조선은 그냥 바다 위에 뜬 거대한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화면 한쪽에서는 선박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해협으로 향하던 점들이 하나둘 방향을 틀더니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선장들이 뱃머리를 돌리고 있는 거였죠. 또 다른 장교가 다급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차관님, 2번째 유조선도 회항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장 시작과 동시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해협이 한 달간 막힌다면 시장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를 넘을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실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화면을 올려다보는 사람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 있었거든요.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그 넓은 방에서 또렷하게 들릴 만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장관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칼리드, 우리 비축유는 지금 어디에 있나? 저는 숫자를 줄줄 읊었습니다. 동부 유전 지대의 저장 탱크, 홍해 쪽 항만 비축고, 우리 땅 안에 쌓아둔 기름이 얼마인지는 눈을 감고도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화면 한쪽에 우리 비축 시설들의 위치가 점으로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점들 위로 사정거리를 나타내는 붉은 원들이 겹겹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기름을 쌓아둔 탱크들이 전부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세계에서 기름이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정작 그 기름을 안전하게 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인지 아세요? 곳간은 넘치는데 그 곳간이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불씨 하나만 튀어도 우리 국부 전체가 잿더미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기름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거죠. 회의는 밤을 새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자존심 상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기름의 일부를
멀고 안전한 어딘가로 미리 옮겨둬야 합니다. 한 보좌관이 그렇게 운을 떼자 곳곳에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저장 시설이 넉넉합니다. 위치가 너무 가깝습니다. 같은 긴장권이에요. 여기가 흔들리면 거기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럼 싱가포르나 유럽 쪽으로 보냅시다. 유럽은 너무 멉니다. 위기가 터지면 기름을 다시 끌어오는 데만 몇 주가 걸려요. 비상시에 못 쓰는 기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논쟁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디든 우리 기름을 받는 쪽은 그저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때 회의실 끝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파리드 알 무타일이 우리 에너지 정책을 반세기 동안 주물러온 살아있는 화석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가 마른 손가락 하나를 들어 화면 동쪽 끝을 가리켰습니다. 한국. 회의실이 잠깐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되물었어요. 한국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그 나라 말입니까? 파리드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야. 한국은 위치가 절묘하지. 아시아 시장 한복판에 있어서 위기 때 기름을 풀기에 그만이고 본토는 멀어서 안전해. 게다가 그놈들은 우리한테 기름을 100% 매달리는 처지 아닌가. 우리가 기름을 맡겨주면 황송해서 두 손 들고 환영할 거야. 우리한테는 더없이 편한 금고지.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우리 발밑에서 기름을 구걸하던 그 변방에 우리의 가장 귀한 자산을 맡긴다고요? 하지만 듣고 보니 묘하게 말이 됐어요. 안전하고 위치 좋고 무엇보다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나라. 산유국 입장에서 그만한 금고가 없긴 했죠.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봤습니다. 칼리드, 자네가 직접 다녀오게. 한국에 우리 기름을 맡길 비축협정을 매듭 짓고 와. 우리 쪽 조건을 분명히 하고.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차관식이나 되는 사람이 그깟 창고 계약을 하러 변방까지 날아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떠올린 한국은 빈 깡통을 든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벼운 출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선을 베풀러 가는 길이라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거지의 나라라고 비웃었던 곳에서 저는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뿌리째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한국을 우습게 봤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그건 사실 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저는 한국행 정부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몸을 묻고 창밖을 보는데 자꾸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정확히는 제 아버지 생각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석유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세기 전 세상을 통째로 뒤흔든 그 첫 번째 석유 파동 한복판에 서 있던 분이었죠. 저는 어릴 때 아버지 무릎에 앉아 그 무용담을 수도 없이 들으며 자랐습니다. 어느 밤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사막의 별이 쏟아지던 밤, 마당에 깔린 양탄자 위에서 아버지가 저를 무릎에 앉히고 손가락으로 수도꼭지 잠그는 신용을 하셨어요. 칼리드, 잘 봐라. 세상을 움직이는 건 군대가 아니야. 바로 이거다. 수도꼭지. 수도꼭지요. 아버지? 그래. 우리가 이 꼭지를 잠그면 저 멀리 잘 사는 나라들이 추위에 떨고 어둠에 잠기지. 우리 손끝 하나에 세상이 달려있는 거다. 너도 크면 이 힘을 물려받게 될 거야. 저는 그 밤의 별빛과 아버지의 그 단단한 목소리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들려준 그 시절 이야기는 어린 제 눈에 마치 신화처럼 보였어요. 산유국들이 기름값을 한 계절 만에 5배로 올려버린 그 사건 말이에요. 배럴당 몇 달러 하던 기름이 순식간에 폭등했죠. 기름을 100% 사다 쓰던 나라들은 그야말로 패닉이었습니다. 아버지 말로는 멀리 어느 나라에서는 도시의 불이 통째로 꺼졌다고 했어요. 차에 넣을 기름이 없어서 멀쩡한 자동차 1만 1,800대가 길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이 두 발로 걸어 다녔다고요. 빈 석유통을 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주유소 앞에 길게 줄을 섰고 한 해 만에 물가가 28%나 뛰어 살림살이가 거덜난 나라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수도꼭지 하나만 잠그면 세상이 무릎을 꿇었다. 그게 힘이다, 아들아.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습니다. 자원을 쥔 자가 갑이고 그걸 빌려 쓰는 자는 영원히 의리다. 이게 제 평생의 믿음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보좌관이 챙겨준 한국 관련 자료를 펼쳤습니다.
상대를 알아야 협상에서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쓰는 기름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단 한 방울도 자기 땅에서 나지 않는 나라였죠. 게다가 그중 73%를 바로 우리 중동에서 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이것 봐라. 완벽한 의리로구나. 숨통을 우리가 쥐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우리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을 리가 없지. 자료에는 한국의 거대한 국가 석유 비축기지가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마저 우습게 봤어요. 자기 기름도 없는 나라가 비축기지는 왜 만들었담. 텅 빈 창고나 끌어안고 있겠지 했죠. 그때 파리드가 제 옆자리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는 한국에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저를 단속하고 싶어 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 많은 매처럼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그가 제 손에 들린 자료를 흘끗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칼리드, 자네는 그 시절을 못 봐서 몰라. 나는 봤지. 그 거지 같은 나라들이 우리 앞에서 어떻게 굽실거렸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쾌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듣는 제가 다 서늘해질 정도였어요. 한 나라의 외교관이 우리 사무실 앞에서 사흘을 기다린 적도 있어. 기름을 조금만 더 달라고 말이야. 무릎을 꿇기 직전이었지. 나는 그 자를 일주일 더 세워뒀어. 왜인지 아나?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재미있었거든. 콧대 높던 자가 우리 발밑에서 무너지는 걸 보는 게 말이야. 그게 권력이야, 칼리드. 땅속에 기름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권력. 사람 목숨이고 나라 살림이고 우리 손끝 하나에 달려 있었어. 나는 그 맛을 평생 잊은 적이 없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때 저는 그 잔인한 이야기에서 자부심을 느꼈거든요.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신이 우리 땅에 묻어둔 기름이 우리를 영원한 갑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파리드는 한국 이야기가 나오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 그 깡통 들고 줄 서던 나라 말인가. 기름 한 방울 목해서 우리한테 100% 매달리는 주제에 우리가 그런 나라에 기름을 맡겨주는 건 적선이야, 적선. 그놈들은 황송해서 우리 발에 입이라도 맞춰야 정상이지. 그는 손등을 까딱이며 마치 벌레를 쫓듯 말했습니다. 가서 똑똑히 일러둬. 우리 기름을 맡아주는 영광을 베푸는 거라고. 자네는 갑이야. 그 거지들 앞에서 절대로 단 한순간도 고개 숙이지 마. 알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갑이다. 나는 세계 최대 산유국의 차관이고 저들은 우리 기름에 목매는 변방일 뿐이다. 그런데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오마르 알캅이었어요. 저와는 오래된 경쟁자이자 같은 업계의 친구이기도 한 사람이죠. 그가 다짜고짜 묻더군요. 칼리드, 자네도 결국 한국으로 가는군. 잘 생각했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 생각했다니. 자네들은 벌써 한국에 기름을 갖다 맡겼다며. 산유국 체면에 부끄럽지도 않나? 거지 나라한테 우리 귀한 기름을 맡기다니.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오마르가 낮게 웃었어요. 칼리드, 자네 아직도 그 영감님 말만 듣고 있군. 나도 처음엔 자네처럼 생각했어. 창고나 빌리러 간다고 말이야. 그런데 직접 가서 보고 나니 누가 누구한테 매달리는 건지 헷갈리더군. 자네 눈으로 직접 봐. 그 단지 안에 들어가 보면 갑과 을이라는 그 말이 입에서 쏙 들어갈 거야. 나는 분명히 경고했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오마르가 한국에 단단히 홀렸다고만 생각했죠. 자원도 없는 나라에 무슨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저는 전화를 끊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가엾은 친구. 단단히 속았군. 비행기가 동쪽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동안 저는 끝까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적선을 베풀러 가는 사람이라고. 그 나라는 나를 황송하게 맞이할 거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오만이야말로 제가 가장 크게 망신당하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의 공항에 내려앉은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트랩을 내려오며 속으로 코웃음부터 쳤어요. 어디 한번 보자. 기름도 안 나는 나라가 얼마나 초라한지. 그런데 첫 번째 균열은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시작됐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공항이 제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활주로, 그 위에 줄지어 선 수십 대의 비행기들, 밤하늘로 끊임없이 떠오르는 항공기들의 불빛이
마치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빈 깡통을 들고 줄선거지에 날아라기엔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부유한 풍경이었어요. 저는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항이야 돈 좀 들이면 누구나 짓는 거니까. 진짜는 기름이지, 기름. 마중 나온 사람을 따라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어요. 높이 솟은 건물들 위로 불빛이 빼곡했고 도로 위에는 번쩍이는 새 차들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어디에도 가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로 읽은 그 나라, 우리 기름에 목매는 변방의 모습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불편해졌어요. 그렇게 1시간쯤 달렸을까?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강철의 숲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수백 개의 굴뚝과 탑들이 밤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를 잇는 무수한 배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곳곳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때문에 단지 전체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도시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 끝에는 거대한 원유 탱크들이 흰 보름달처럼 줄지어 앉아 있었죠. 그 규모가 어찌나 큰지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실려 코끝으로 비릿하면서도 묵직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원유와 바다 냄새가 뒤섞인 제게는 너무나 익숙한 냄새였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기름 한 방울 안 난다는 나라에서 이렇게 진하게 풍겨온다는 게 어쩐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손끝이 저도 모르게 차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한국의 정유복합단지입니다. 운전기사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에 저는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정유공장이지. 남의 기름 받아다가 휘발유나 뽑는 단순 가공 공장. 그거야 우리도 다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리야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리드가 직접 받았어요. 도착했나? 어때? 그 거지들이 자네를 잘 모시던가?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공항도, 도시도, 그 강철의 숲도 제 예상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차마 꺼낼 수가 없었어요. 네, 잘 도착했습니다. 내일 시설을 둘러보고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 칼리드. 그놈들이 뭘 보여주든 절대 감탄하지 마. 우리는 기름을 가진 자고 그놈들은 빌려 쓰는 자야. 그 서열만 머릿속에 똑똑히 박아둬.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파리드의 그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그 밤만큼은 예전처럼 든든하게 들리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 밝기 전에 저는 한국의 정유복합단지를 총괄하는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서지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40 후반쯤 됐을까? 단단한 체격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저는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의 차관이 귀한 기름을 맡겨주어 왔으니 분명 잔뜩 긴장한 얼굴로 굽실거리겠지. 황송해하며 두 손을 비비겠지. 파리드의 말대로 나는 갑이고 저 사람은 을이니까. 그런데 서지훈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고 등은 꼿꼿했습니다. 굽실거림이라곤 손톱만큼도 없었죠. 먼 길 오셨습니다, 차관님. 딱 그뿐이었습니다. 과한 환대도 비굴한 미소도 없었어요. 마치 동등한 사업 상대를 맞이하는 사람처럼 그는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일부러 거만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선을 제압할 생각이었죠. 우리가 귀국에 기름을 맡기기로 한 건 솔직히 말해 아주 큰 결정이요. 한국으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일 텐데 시설은 우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겠소? 저는 그가 움찔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서지훈은 미동도 없었어요. 오히려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다만 차관님, 솔직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저희에게 무엇을 맡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니? 기름이지. 우리 사우디의 귀한 원유 말이오. 서지훈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차관님께는 그게 가장 귀한 자산이겠지요. 그런데 저희에게 그건 그냥 시작점일 뿐입니다. 시작점. 네. 저희는 그 기름을 그냥 쌓아두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기름을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게 만드는 법을 압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버리는 부분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부 돈으로 바꾸죠. 같은 기름 한 통을 받아도 저희는 거기서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뽑아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름을 쓸모있게 만든다니. 버리는 부분을 돈으로 바꾼다니. 기름은 그냥 기름이지. 거기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자원도 없는 주제에 허세를 부리는구나 했죠. 말은 거창하구려. 하지만 차관, 나는 평생 기름만 봐온 사람이오. 기름을 끓여서 휘발유 뽑는 거야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일 아니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기술이라고. 서지우는 제 비웃음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맞습니다. 끓여서 휘발유 뽑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그건 대단한 게 아니지요. 저희가 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차관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고 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저는 그게 궁금하군요. 그 마지막 한마디가 어쩐지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그 미소가, 그 꼿꼿한 등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공항의 그 불빛들, 끝없이 펼쳐진 강철의 숲, 그리고 굽힐 줄 모르던 서지훈의 그 눈빛,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저런 걸 지을 수 있었을까? 저 사람은 대체 무얼 믿고 저렇게 당당한 걸까? 그리고 오마르는 왜 갑과 을이라는 말이 입에서 쏙 들어갈 거라고 했을까?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아주 작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서지훈이 저를 데려간 곳에서 저는 평생 믿어온 그 모든 상식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에는 남들이 돈을 주면서까지 내다 버리는 시커멓고 끈적한 쓰레기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쓰레기 덩어리에서 제가 평생 상상조차 못한 일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지훈이 저를 데려간 곳은 단지 가장 깊숙한 안쪽이었습니다. 거대한 탑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뜨거운 김이 슉슉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왔어요. 발밑으로는 배관을 타고 흐르는 액체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짐승의 뱃속에 들어온 것 같았죠. 서지훈이 한 거대한 탱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가 작은 밸브를 열자 시커멓고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왔어요. 마치 녹은 아스팔트 같았습니다. 비릿하고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죠. 차관님,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평생 봐온 것이니까요. 찌꺼기 기름이군. 원유를 끓이고 나면 바닥에 가라앉는 그 무거운 찌꺼기. 그거야 우리도 넘쳐나오. 배의 연료나 아스팔트로 헐값에 넘기는 돈도 안 되는 골칫덩어리지. 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걸 헐값에 버리듯 넘깁니다. 차관님 나라에서도 그러시지요. 그런데 저희는 이걸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손짓으로 머리 위에 거대한 설비를 가리켰어요. 저 설비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커먼 찌꺼기를 복잡한 화학 공정으로 한 번 더 쪼개고 정제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휘발유와 항공유로 되살려내죠. 남들이 돈 주고 버리는 쓰레기를 저희는 가장 값나가는 보물로 바꿉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고도화 설비라고 부릅니다만 저희는 다르게 부릅니다. 다르게 부른다니 뭐라고 부르오? 서지훈이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지상유전. 땅 위에 세운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상유전이라니. 땅을 파야 기름이 나오는 게 상식인데 이 나라는 버려지는 기름에서 또 다른 유전을 캐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서지훈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차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원유 한 통을 사와도 거기서 얼마를 뽑아내느냐는 나라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저희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돈으로 바꿉니다. 버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 같은 기름을 받아도 저희는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손에 줍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시 돋친 말을 던졌어요. 말은 그럴듯하군. 하지만 그런 설비 하나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오? 단순 정유 공장에 몇십 배는 들 텐데 그 돈을 쏟아붓고도 본전을 뽑겠소? 서지훈의 눈빛이 잠깐 깊어졌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 설비 하나에 저희 회사들은 7조 원, 5조 8천억 원씩을 쏟아부었습니다. 단순 공장에 20배가 넘는 돈이지요. 솔직히 처음엔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습니다. 휘발유 팔아서 남기는 이익이 고작 100원에 2, 3원이던 시절에 그 큰 돈을 미래에 걸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했단 말이오? 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20년 뒤를 봤습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 묵묵히 그 설비를 키웠어요. 그리고 그 도박이 지금은 분기마다 조 단위의 돈을 토해내는 효자가 됐습니다. 한 분기 영업이익만 3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조 9천억. 한 분기에 말입니까? 자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남이 캐낸 기름을 가공해서 그만한 돈을 번다고요? 서지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또 다른 탱크를 가리켰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저 탱크에 든 건 유황이 잔뜩 섞인 원유입니다. 다루기 까다롭고 값도 싼 남들이 꺼리는 원유지요.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이 싼 원유를 일부러 사옵니다. 왜 그런 골칫거리를 일부러? 저희는 이걸 깔끔하게 정제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남들이 꺼리는 싼 원료를 받아서 가장 비싼 제품으로 뽑아냅니다. 원료에서 한 번 남기고 기술에서 또 한 번 남기는 겁니다. 2번 남기는 장사지요.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제가 평생 비웃던 그 단순 가공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언가였어요. 남이 캐낸 기름이라도 우리 손으로 최고의 제품으로 바꿔놓겠다. 그 오기가 이 거대한 강철의 숲을 세운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지우는 저를 단지 안의 항관제실로 데려갔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화면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항로들이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그가 한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차관님, 비행기에 넣는 항공유 시장을 아십니까? 세계에서 거래되는 항공유 가운데 한국에서 건너간 기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26%. 그럼 세계에서 거래되는 항공유 4통 중 한 통이 한국 기름이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도 미국도 아니고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한국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 연료 시장에서 세계 1등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1150만 톤, 124억 달러어치 항공유를 수출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런데 서지훈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차관님,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에너지 강국이지요. 자기 땅에서 기름이 펑펑 솟는 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밖에서 사오는 항공유 가운데 무려 68%가 한국산입니다. 그게 말이 돼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특히 미국 서부 하늘을 나는 민간 항공기들이 한국 정유사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세계에서 기름이 제일 많이 나는 나란데도요. 그 기름을 비행기에 쓸 수 있는 고급 항공유로 바꾸는 일만큼은 한국 손을 빌리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믿어온 상식이 발밑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원유는 넘쳐도 그걸 다루는 정제 능력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리를 망치처럼 내리쳤습니다. 서지우는 화면을 넘기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사정이 더 절박합니다. 이 나라들은 채산성이 안 맞는다며 자기 나라 정유소를 줄줄이 문 닫아 버렸거든요. 직접 기름을 만들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 만약 한국에서 오는 기름이 뚝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나라들은 돈을 아무리 싸들고 있어도 정작 사다 넣을 기름이 없는 처지가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살기름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죠. 한국 정유가 흔들리면 아시아 태평양 하늘 전체가 같이 휘청입니다. 한 나라의 산업이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떠받치는 척추가 된 겁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하늘로 떠올랐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비행기를 띄우는 연료 어딘가에도 한국의 기술이 녹아 있을지 모른다고. 그때 오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매달리는 건지 헷갈릴 거라던 그 말. 저는 그제야 그 말의 무게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한 가지 믿음만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우리 편이겠지. 그 까다로운 일본만큼은 한국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믿음마저 무너지는 데는 채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단지의 회의실에서 저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일본의 자원에너지
당국에서 온 고위 관료, 나카무라 겐지였어요. 그도 저처럼 한국과 에너지 협력을 논의하러 온 참이었죠. 저는 내심 반가웠습니다. 같은 처지의 동지를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우리 산유국들이 늘 한 수 위로 쳐주던 그 일본 아닙니까? 분명 나카무라도 한국을 우습게 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슬쩍 떠봤습니다. 나카무라 상, 솔직히 말해봅시다. 기름도 안 나는 이 나라가 좀 요란하긴 하지요? 그런데 나카무라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씁쓸하게 입을 열었어요. 자으라니,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본은 정제만큼은 한국에 졌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일본이? 나카무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존심 강한 그가 그렇게 힘없이 말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희 나라의 한 경제 연구기관이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 정유 사는 기름 한 배럴을 정제하는 비용이 그 까다롭다는 저희 일본보다 배럴당 3.2달러나 더 쌉니다. 한 배럴당 3.2달러. 그게 쌓이고 쌓이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격차가 됩니다. 3.2달러나? 네. 저희도 자존심이 있어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그걸 증명하는데 더 이상 우길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저희는 저희 나라 원유 기준까지 손봐야 했습니다. 한국의 정제력 앞에서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산유국들이 늘 한 수 접고 들어가던 일본. 그 일본이 정제라는 한 분야에서만큼은 한국에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 입으로 직접요. 나카무라가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차관님, 저는 평생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이 되어 있더군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한테 말입니다. 인정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던 일본조차 이 나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산유국은 도대체 어디쯤 서 있는 걸까요? 옆에서 그 대화를 지켜보던 서지훈이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으스대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저희는 누구를 이기려고 이 길을 걸은 게 아닙니다, 차관님. 그저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가진 게 없으니 남들이 안 하는 걸 해내야만 했거든요. 그 담담한 한마디가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진 것을 휘두르며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없는 것을 메우려 발버둥 쳐온 거였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 그러니까 우리 기름을 맡기는 그 협상 자리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협상 자리는 한국의 국가 석유 비축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그곳에 도착해서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거대한 저장고들이 산을 깎아 만든 굴 속에, 그리고 해안을 따라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지훈이 설명했어요. 이곳을 포함해 한국 전국의 거대한 국가 비축기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채울 수 있는 양이 모두 합쳐 1억 5,300만 배럴입니다. 그리고 그중 95%가 이미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칠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 기름도 없는 나라가 비축기지는 무슨, 그 기름이 다 어디서 났겠어. 그런데 서지훈의 다음 말이 제 코웃음을 그대로 얼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이 기름의 상당량은 한국 것이 아닙니다. 산유국들이 맡겨놓은 기름입니다. 산유국이 맡겨놨다고? 네. 아랍에미리트가 280만 배럴, 쿠웨이트가 350만 배럴. 자기네 귀한 기름을 굳이 머나먼 한국 땅까지 배에 실어다 쟁여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관님 나라 사우디가 620만 배럴을 맡기겠다고 오신 거지요.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이 핑 돌았어요. 저는 이곳에 한국의 적선을 베풀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름을 맡아주는 영광을 베푸는 거라고요. 파리드도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산유국들이 서로 한국에 기름을 맡기겠다고 줄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산유국들이 자기 기름을 굳이 한국에 맡긴단 말이오? 서지훈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차관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산유국은 정작 자기 영토 안에는 그렇게 큰 저장고를 안전하게 둘 수가 없습니다.
주변이 늘 분쟁의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요. 며칠 전 호르무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날아온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산유국들은 멀고 안전한 한국을 자기 기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금고로 고른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아시아 시장 한가운데 있어서 위기 때 기름을 풀기에도 더없이 좋은 길목이지요. 안전하고 위치 좋고 믿을 만한 나라. 산유국 입장에서 한국만한 금고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이건 그냥 창고를 빌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제 공동비축이라고 해서 평소엔 산유국이 한국의 기름을 저장해 두지만 한국이 비상사태에 처하면 그 기름을 한국이 먼저 사서 쓸 수 있는 우선구매권까지 챙기는 구조였어요. 산유국은 안전한 보관처를 얻고 한국은 위기 때 쓸 기름을 확보하고 서로에게 꼭 필요한 영리한 동맹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협상 테이블에서 제가 갑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조건을 까다롭게 굴려하자 한국 측 실무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차관님, 저희 비축 용량은 이미 거의 다 찼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자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결정은 차관님 몫입니다만 자리가 무한정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세기 전 우리 아버지가 외교관 하나를 사무실 앞에 일주일이나 세워뒀다던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칼자루를 쥔 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차마 파리드에게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제 평생의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참다 못해 서지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며칠간 쌓인 충격과 혼란을 더는 누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서 본부장, 솔직히 말해보시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요? 기름이라면 우리 산유국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가졌소. 그런데 어째서 정제는 한 방울도 안 나는 당신네가 우리보다 몇 배를 더 잘하느냔 말이오. 서지훈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차관님, 이 숫자를 보십시오. 고도화율이라는 겁니다. 원유에서 고급 제품을 뽑아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지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같은 산유국의 고도화율은 10%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작 자기네 땅에서 기름이 콸콸 나오는데도 그걸 고급 제품으로 바꾸는 능력은 그 정도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저희 한국은 같은 기준으로 45%가 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0%와 45%. 그 격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생 기름을 만진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땅을 파면 기름이 콸콸 나오는 나라보다 한 방울도 못 캐서 사다 쓰는 나라가 정제는 몇 배를 더 잘한다는 겁니다. 차관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으스대지도 비웃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한 확신만이 깔려 있었죠. 땅에서 기름이 나는 게 힘이 아닙니다. 그 기름을 잘 다루는 기술이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돈만 있다고 하루아침에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수십 년을 피땀으로 쌓아온 것이거든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는 진짜 해자입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제 아버지가 평생 제게 심어준 그 믿음, 자원을 쥔 자가 왕이고 빌려 쓰는 자는 영원한 을이라던 그 믿음이 발밑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도꼭지를 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고요? 천만에요. 그 수도꼭지에서 나온 시커먼 물을 황금으로 바꾸는 자가 진짜 주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결국 리야드의 파리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모든 걸 보고해야 했으니까요. 파리드는 제 이야기를 한참 듣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칼리드, 자네 그 거지들한테 단단히 홀렸군. 정신 차려. 기름은 우리 손에 있어. 그놈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우리가 원유를 안 주면 그 공장은 그냥 멈추는 거야. 결국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다고. 저는 그 말에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파리드의 말에도 일말의 진실은 있었거든요. 한국은 여전히 쓸 원유의 100%를 수입하니까요. 하지만 그 노인은 제가 이곳에서 본 것을 끝내 이해하지 못할 거였습니다. 보려고도 하지 않을 거였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그 거대한 강철의 숲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저것을 자원도 없는 나라의 초라한 가공 공장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그것은 세계의 하늘을 떠받치고 산유국들이 줄을 서서 매달리는 거대한 패권의 심장이었어요.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 서지훈이 제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는지 그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충격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단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서지훈이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나라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차관님, 지금이야 이 모든 게 당연한 풍경처럼 보이시겠지요. 하지만 한국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잠자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세기 전 세상을 통째로 뒤흔든 그 첫 번째 석유 파동 때였습니다. 기름값이 한 계절 만에 5배로 뛰어올랐지요. 그때 저희 한국은 쓰는 기름의 100%를 전부 수입에 기대던 나라였습니다. 단 한 방울도 우리 땅에서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파동은 저희에게 그냥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딘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기름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멀쩡한 자동차 1만 1800대가 길에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면 도시의 불을 강제로 껐고요. 사람들은 빈 석유통을 손에 들고 새벽부터 주유소 앞에 하염없이 줄을 섰습니다. 한 해 만에 물가가 28%나 뛰어서 살림살이가 그대로 거덜났지요. 어둠에 잠긴 밤거리를 빈통을 들고 떠돌던 나라. 그게 바로 저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동차가 멈춰 서고 도시의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빈 깡통을 들고 줄을 서던 나라. 그건 반세기 전 제 아버지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들려주던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수도꼭지 하나를 잠가서 무릎 꿇렸다던 그 어느 가난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제 아버지가 그리고 파리드가 그렇게 잔인한 쾌감을 느끼며 짓밟았던 그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산유국들이 줄을 서서 기름을 맡기겠다고 매달리는 세계의 금고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부끄러움과 충격으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지훈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저희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사다 쓰면 되지 하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팔겠다는 어찌 보면 무모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남이 캐낸 기름이라도 우리 손으로 세상 최고의 제품으로 바꿔놓겠다고요. 기름 없는 서름을 기술로 갚아주겠다는 오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모한 꿈이 이 모든 걸 만들어냈단 말이오? 네. 2번이나 호되게 데이고 나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당장 손에 쥔 게 없으니 석유라도 우리 손으로 미리 쟁여두자고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첫 국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님께서 며칠 전 둘러보신 그 비축기지가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서러움에 받쳐 지은 작은 국간 하나가 반세기 뒤에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 그때는 아무도 몰랐겠지요. 저는 창밖의 그 거대한 비축기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자기 기름도 없는 주제에 텅 빈 창고나 끌어안고 있겠거니 비웃었던 그곳을요. 그런데 그 텅 비었던 국간에 이제는 우리 산유국들이 제 기름을 맡기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한국이 일을 좀 잘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서 100% 수입에 매달리던 나라가 정제 기술 하나로 세계 1위 수출국이 된 겁니다. 그냥 잘한 게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원유를 가진 자가 갑이라는 그 오래된 상식을 통째로 뒤집어 놓은 거죠. 하지만 서지훈은 마지막에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으스대지 않고 오히려 솔직하게요. 다만 차관님,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다 가진 건 아닙니다. 저희는 여전히 쓸 원유의 100%를 수입합니다. 그중 73%를 바로 차관님 나라가 있는 중동에서 사오고요. 정제를 아무리 잘해도 들어오는 원료가 끊겨버리면 저희 공장은 결국 멈춥니다. 중동이 크게 흔들리면 저희 한국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깊은 신뢰가 생겼어요. 그러니 차관님, 이건 누가 누구의 위에 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관님께는 기름이 있고 저희에게는 그 기름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차관님의 기름은 저희의 안전한 금고가 필요하고 저희의 공장은 차관님의 원유가 필요합니다. 갑과 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이인 겁니다. 저는 그제야 제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충격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움과 경의와 그리고 묘한 감동이 한데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진 것을 휘두르며 없는 자들을 발밑으로 내려다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깔보던 그 없는 자들이 서러움을 묵묵히 기술로 갚아가며 끝내 세상의 하늘을 떠받치는 자리에 올라섰던 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 자리와는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적선을 베푸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우디의 기름 620만 배럴을 한국의 그 든든한 금고에 맡기기로 했지요. 평소엔 한국이 우리 기름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만약 한국이 비상사태에 처하면 그 기름을 한국이 먼저 끌어다 쓸 수 있는 우선구매권까지 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에 서명하며 처음으로 한국을 동등한 동반자로 마주했습니다. 서지훈이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첫날 그 꼿꼿하던 악수와는 달리 이번에는 서로의 눈을 마주본 악수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차관님. 이쪽이야말로.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답했습니다. 리야드로 돌아온 저는 파리드에게 그동안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버려지는 기름에서 황금을 캐내는지, 미국조차 어떻게 한국 항공유에 기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 매달리고 있는지를요. 그런데 파리드는 끝까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칼리드, 자네 완전히 물들었군. 한심한 일이야. 기름은 우리 손에 있어. 우리가 수도꼭지를 잠그면 그 잘난 한국 공장도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야. 결국 세상을 쥔 건 기름을 가진 우리란 말이다.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 저는 그 노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제가 우러러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제 눈에 비친 파리드는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이미 저만치 앞서가 버린 줄도 모르고 반세기 전의 칼자루를 아직도 손에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 외롭고 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수도꼭지를 쥔 자가 왕이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그 수도꼭지에서 나온 시커먼 물을 황금으로 바꾸는 자가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파리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굳은 얼굴로 등을 돌렸을 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시대에 뒤처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처음에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름값을 감당 못해서 자동차가 길에서 사라지고 빈 석유통을 들고 어둠 속을 떠돌던 나라. 우리 같은 산유국 앞에서 늘 고개를 숙여야 했던 가난한 변방. 제가 평생 비웃어 온 바로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기름을 맡아 지키는 거대한 허브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산유국이 그들의 숨통을 쥐고 흔들었지요. 그런데 보세요. 텅 비어있던 그 곳간에 이제는 우리가 제 기름을 맡기겠다고 줄을 섭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기름을 구걸하던 나라가 세계의 기름을 맡아주는 나라가 된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통쾌한 역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 한 통의 기름 속에 반세기에 걸친 한국의 끈기가 녹아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없는 서름을 묵묵히 기술로 갚아온 저력 말입니다. 땅에서 기름이 나는 게 힘이 아니라 그 기름을 잘 다루는 기술이 진짜 힘이라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저는 58이 되어서야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의 구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를 하늘로 띄우는 연료 어딘가에도 분명 한국의 기술이 담겨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다음번엔 우리 사우디도 한국처럼
가진 것에만 기대지 않고 더 멀리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거지라 비웃던 사우디 차관이 끝내 무릎 꿇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이 세상의 규칙을 바꾼 대한민국. 없는 서름을 묵묵히 기술로 갚아온 그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작은 끈기가 큰 역전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